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오랜만에 아는 형님을 모셨어요. 아는 형님은 변호사 형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모신 이유는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 하나 났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건물이 표절을 했다는 판결은 난 적은 있는데 이번에 난 판결은 뭐냐면은 표절을 했으니 뽀개라라고 난 거예요. 예, 뽀개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물주가 제 생각에는 좋된 것 같은데 표절한 건물 사진을 지금 제가 놓고 보면 어떻냐면은 정말 거의 복부 빼다, 아니야? 복부 이 정도 복부시죠. 빼다 박았어요. 부산에 있는 카페? 이 카페가 거기다가 대한민국 건축 대전인가 뭔가 하여튼 상도 받았어요. 원본이? 상도 받고 막 엄청 대단한 건물이었어.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대단한 건물을 빼박으로 이렇게 복붙으로 갖다 붙인 거죠. 그래갖고 지금 문제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이렇게 명령을 받을 정도면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좆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좆됐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일단 형님 철거 명령이 나왔잖아요. 철거 명령이 나오면 무조건 뽀개야 되는 거예요? 철거 명령이 나오면은 저희 보통 불법 건축물들 다 이행강제금 내고 그냥 뻗탱기잖아요. 그거는 버틸 수도 있는데 이게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게 심하면 이제 집행관들이 포크레인 끌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지. 옛날에 계곡에 그 경기도지사가 가가지고 막 다 긁고 뽀개고 했던 것도 그런 건가요, 거의? 그거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른 거는 이거는 민사고 그거는 이제 행정사건일 거야. 근데 이제 건물주가 지금 다 지은 건물. 그렇지. 그것도 유명한 건물을 표절했으니까 되게 비싸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평당 1,000원 넘게 지었을 거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서류를 떼어보진 않았지만 거의 건축비 한 20억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20억에다가 철거하는데 한 2, 3억에서 5억 가까이 들어갈 테니까 25억을 공중에 날린 거거든요. 일신대로 되면. 일신대로 되면. 거기다가 또, 지금 기사 보니까 위자료까지 판결받았더라고요. 위자료 5천만원 내라고 했더라고요. 표절한 건축가도, 망신살이 일단 개뻗쳐서 다음부터는 영업이 될까 문제고. 그런 것도 있지. 그 다음에 건축주가 25억 정도 지금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건축가한테 뭐라고 안 하겠어요? 25억 네가 설계해가지고 지었으니까 너 책임이야. 네가 이거 반은 내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래서 건축가가 건축주가 시켜서 했다. 나는 잘못이었고 건축자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붙게 생겼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 수준. 일반인들이 느끼는 법감정일 테고 과연 변호사가 볼 때는 이건 어떤 일인가 이게 궁금해갖고 모시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어떤 일인가는 신기한 일이야 변호사 입장에서는. 왜냐면 되게 이례적인 판결이니까. 이례적이에요? 일단은 지적재산권이나 그런 저작권을 갖고서 이제 건물을 철거하라는 거는 아마 처음일 거야. 맞아.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처음인데 물건을 없애는 거는 이례적인 게 아니야 또. 물건을 없애는 거. 이를테면은 생각해보면은 그런 정확한 예가 뭐가 있냐면 무슨 빗동이나 이런 거를 모조품을 수입해 오다가 관세청에서 걸리면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압수해갖고 파괴하지 않아요? 아마 다 태워버릴걸. 하여튼 태우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건을 압수해서 없애버려. 그렇게 본다면은 또 그렇게 이례적인 건 아니지.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근데 건물이니까 첫 판결인 거다 이런 거죠. 철거 명령이 나온 거 자체는 최초지. 그 최초라는 거는 법률가 입장에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2심 3심까지 아마 가겠지. 말하자면 표현 그렇지만 판돈이 크니까 간단 말이야. 25억짜리니까요. 가지. 20억 그거 어떻게 뽀개. 25억이면 사람도 죽는 돈이에요. 25억인가요? 네, 25억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5억 정도면은 사람도 죽을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건축비만 그렇게 따진 거고 건축하는 동안의 기간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그렇죠. 금융비용도 있을 테고. 맞아요. 그러면 한 25에서 30 하여튼 짓는데 든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긴데 쉽지 않겠네요. 거기다가 건축가한테 준 돈도 또 있을 거고. 설계비도 있을 거고. 설계비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조건 2심, 3심 나라면 내가 그쪽 변호사라면 무조건 가자 그래야죠. 이거는 뭐 대단히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1심에서 한번 손을 들어준 거니까 2심, 3심 가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조건 가야지. 그리고 형님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례적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지. 변호사의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것은 이거는 철거 명령이 물론 조심스러우시겠지만 법원이 좀 무리했다? 이거는 철거 명령까지 나올 일은 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의뢰인이라면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이제 아무리 방송이어도 판사님, 재판장님 들으실 수도 있는데 네네네네. 일반적이지 않은 건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변호사 용어가 나가네요 이제. 그렇죠. 네. 이거는 일반적이진 않았으니 뭐 2심 갑시다. 안 왔다고 안 했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살짝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건 군대 용어 아닌가요? 제가 여쭤볼 것을 물어봐도 될 것을 뭐 이거 허락해 주실 것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이중부정은 뭐 판결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약간 피해가는 뉘앙스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거 명령까지 나오려면은 대충 어떤 사태여야 철거 명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철거 명령 나오는 게 이제 건물 철거 대지 인도. 내 땅에 어떤 자고 일어났더니 내 땅에다 누가 건물을 딱 지었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놈? 자고 일어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며칠 밤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자고 일어났더니 내 땅에다 건물을 지어놨어. 그럴 때 하는 게 이제 건철대인. 건물 철거하고 대지를 나한테 인도해라. 내 소유권에 기한 거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으면 누구한테나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게 방해 배제 청구권. 내가 사용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마우스가 내 물건이야. 그럼 내 맘대로 쓰는 거지. 네, 맞아요. 누가 와서 방해하면 야, 내 거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에 되게 원초적인 관념이야. 야, 내 거야. 그러니까 땅에 원래 집주인이 방해받지 않고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건물을 올리든 나대지로 놔두든 네 건물이 있으면은 내 맘대로 못 하니까 그렇지. 방해 금지를 청구하는 거군요. 그리고 점유해버린 거란 말이야. 건물 주인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권한 없이 점유를 하더라도 그냥은 못 내쫓고 누가 일단 점유를 해버리면 민사상으로는 이제 명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물 철거 대지 인도는 세트로 같이 하는 거죠. 아니 근데 형님 지금 들으면서 궁금한 게 우리가 자고 일어났더니라고 했잖아요. 이런 판례가 있어요? 자기 땅에 진짜로 건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어져서 그거를 건설대인하는 판례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거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내 땅 옆에 내가 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맞아요. 멀리 살죠. 멀리 살면은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생으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경계 침범하는 경우가 많지. 옆집에서 건물 짓는데 좀 넘어온다든가. 근데 그 좀 넘어온 정도가 심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말고는 이제 계약관계상에서 권한이 있었다가 뭐 이렇게 임대차가 해지됐는데 철거를 안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더 이상의 네가 이 위에 우리 보통 대지권이라 그러죠. 대지권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겠군요. 그치. 그 뭐 지상권인 경우도 있고 그냥 임대차인 경우도 있고 토지의 임대차인 경우도 있고. 그럼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 지금 어쨌든 내 대지에 내가 표절한 건물을 지었는데 그거를 너 표절했으니까 철거해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인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무슨 빗동 뭐 이런 거에 비교를 하자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말한 대로 자기 땅에다 자기 건물을 지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까지 그래서 인정된 경우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지. 지금까지는 없었다. 지금까지는 없었다. 그러니까 판례가 약간 지금까지 선행 판례가 없었던 거네요. 선행 판례가 없었다는 얘기는 뭐 2심, 3심으로 가면 뒤집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요런 하급심 판례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엔 대법원 판례도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죠. 이게 사실 되게 재밌고 중요한 그 재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 건축적인 측면으로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정말 너 뽀개 그러면은 앞으로는 뭐 사람들이 표절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할 테고. 노력하겠죠. 근데 또 위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형님, 위자료는 뭐예요? 위자료는 왜 나온 건가요? 위자료가 5천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너 마음 다쳤으니까 어루만져 하고서 주는 돈이 위자료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기본적으로 그렇다 그러냐면은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손해배상의 일종인데 손해는 뭐 3분설 뭐 이렇게 된다면 네. 손해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자료, 그 다음에 일시수익, 그 다음 어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없었으면은 벌 수 있었는데 못 번 돈. 뭐 영업 휴업 손해라든지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입은 손해. 이를테면은 차가 부서졌어. 네. 차 고치는데 드는 비용이나 아니면은 네. 뭐 고장나지 않은 차의 중고 가격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실제 손해라고 네. 볼 수 있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 위자료인데 위자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는 뭐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맞아요. 뭐 그게 맞는데 5천만 원이면 많이 어루만져질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네. 실제 손해액을 얼마인지 손해가 있는 건 맞는데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위자료에 좀 반영을 해주기도 해요. 그런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은 사실은 표절했다고 해서 사실 이 원래 건물은 부산 기장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기장에. 제가 알기로 표절한 건물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아서 사실 뭐 이게 영업적으로 실질적으로 손해가 날까는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루만져지는 위자료 5천만 원을 받게 해준 거네요. 법원이 1심 법원이요. 그렇지. 근데 5천만 원은 어루만져 주기에 적당한 금액인가 아니면 많은 금액인가요? 그게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위자료가 너무 짜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판례 입장들을 보면 네. 사람이 죽었을 때 뭘로 돈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 위자료? 일시수익. 일시수익? 그러니까 얘가 평생 벌어들일 기회수익을 말하는 거군요. 만약에 네. 30대에 아주 멀쩡한 직업이 있었는데 죽었어. 그러면은 기대 여명이 뭐 70세까지다. 그러면 그때까지 얼마를 벌 수 있나? 그거를 뭐 일시금으로 계산을 해서 주기도 하고 네. 그게 제일 크고 위자료는 되게 조금이야. 그 되게 조금인 게 얼마나 조금이냐면 네. 많아봐야 1억 정도. 많아봐야 1억.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죽였을 때는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죽였을 때랑 죽었을 때랑 좀 다른, 많이 다른 얘기. 뭐 고의 살인이냐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그때가 1억 정도. 그러니까 뭐 그게 한 5천에서 1억 정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그럼 무슨 뭐 이를테면은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고의가 아니게 뭐 죽었을 때 그때가 한 5천 정도라는 거네요. 뭐 5천에서 1억 그 사이 정도. 야, 그럼 좀 오르고 있는 추세긴 한데. 지금 그러면 거의 뭐 사람이 죽었을 때 준해서 내준 거네요. 그렇지. 그럼 이거는 위자료로는 대단히 큰 액수고 되게 뭐 최고로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되겠다 이런. 아니 그럼 이거 지금 2, 3심에서 위자료도 좀 만약에 수임한 변호사라면 다툴 수 있겠네요. 이것도 너무 과하다. 당연히.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이 위자료는 물론 뭐 우리나라가 위자료를 많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는 맞지만 판례적으로 보면 좀 많이 된 것 같다. 좀 많이 나온 것 같다. 그 1심 변호사 입장에서 잘 나온 거지. 그러니까 1심의 원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되게 잘 받은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형님 이거 판결한 판사님이 물론 형님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조금 괘씸하게 본 모양이네요. 이 표절한 그 피고를 좀 괘씸하게 본 모양이네요. 그냥 단순하게 괘씸하게 봤다기보다는 아마 이게 이제 보통은 이런 사건이면은 건설재판부로 가거나 아니면은 또 건설 쪽에서도 지재랑 지적재산권이랑 전문성이 있는 그런 판사님이 맡으셨을 텐데 내가 생각하기엔 단순히 괘씸하다기보다는 그 지적재산권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도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법적으로 반감을 갖고 계신 판사님이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정도. 그러니 그 정도의 생각을 가시고 어쨌든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하신 거죠. 그렇죠. 뭐 생각만으로 판결하지는 않으니까. 전혀 그런 판사님들은 안 계십니다. 그러면은 2, 3심에서 혹시 지적재산권에서 이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판사님 만나면은 조금 바뀔 수도 있겠네요. 판결 자체가. 일단은 바뀔 수도 있는데 2심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진짜 그쪽만 전문으로 하는 재판부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거죠. 실어줄 2심 정도에서. 한마디로 지적재산권을 우습게 봐? 안 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신 판사님들의 그 모임일 수 있죠. 그쪽 전문을 2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건적주 개 쫄리고 있겠네요, 진짜. 쫄리지. 개 쫄리고 있겠는데 지금. 쫄리지.
아니 근데 이건 어때요? 형님은 건축인이 아니시니까 잠깐 부연 설명하자면은 설계를 한 건축가가 자기 설계에 책임을 지고 도장을 찍어요. 그렇지. 그래서 보통 지적재산권은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가한테 주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도장을 찍고 건축주는 그것을 납품받아서 건설을 하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 건축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너가 표절한 건물 거기 쓴 거 아니냐 책임져라. 근데 건축가는 야 네가 시켰잖아. 네가 시킨 거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통화 녹음도 있고 야 카톡 서랍이랑 통녹음 다 해야 되나 봐. 아무튼 있는데 뭔 소리냐 네가 시킨 걸 내가 했는데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켜서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안 시켜서 했을 경우 두 개의 건축가의 책임이 좀 다른 거예요? 건축가의 책임이 다를 수는 있다고 보이는데 네.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시켜서 했어도 네. 도급인과 수급인의 단순한 그런 계약이 아니고 네. 그 비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위임계약의 성격이 크단 말이야. 대표적인 게 이제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관계지. 그러면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또 하게 되면은 따라주더라도 어떤 리스크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책임이 있고 사무 처리를 위임의 본질에 따라서 잘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아마 건축가도 전문가고 네, 건축에 전문가죠.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고 그러면은 건축물을 지어달라고 설계를 해달라고 그런 의뢰한 사람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임의 본질에 맞게 잘 일을 처리해줄 의무가 일반적인 그렇죠. 의무가 네. 있다고 보이기 네.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책임을 상당히 크게 묻는데 건축주의 입김 때문에 그랬다. 네. 그러면 건축주 책임이 3, 뭐 건축가의 책임이 7 이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많이 건축주의 책임을 인정해줘봐야 그 정도가 아닐까. 형님은 그러면 지금 이런 사안에서는 건축가가 책임을 더 진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와 그렇구나. 그게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좀 다르구나.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 돈 준다는 놈이 그렇죠. 위협하고 시키는 대로 한 건데 어떻게 내가 책임을 더 지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형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총을 들었어. 그래갖고 총을 들고 형님이 건축가예요. 그래갖고 총을 여기다 겨눈 거야. 그래갖고 너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나 쏜다. 이 정도는 돼야 거기 건축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어느 정도가 돼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얘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 라고 건축가의 책임을 아예 안 물으려면 어느 정도의 어떤 강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예요? 오. 일단은 아예 책임이 없다고 하려면은 네. 이 손에 도장이 있으면은 네. 내가 네. 뭐 집진수 이렇게 해봐야 뭐 꿈쩍도 안 하겠지만 뭐 하여튼 내가 힘이 100배 세다고 치고 막 반항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딱 찍었어.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한 의사표시가 아닌 걸로 봐.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찍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도장을 들고 있었을 뿐이고 이렇게 와서 왜 그 옛날에 뭐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뭐 이런 막 도장 찍으라고 그러면서 막 물고문하고 막 이러면서 막 딱 찍잖아. 그런 거는 이제 그 자기의 의사가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무효인 걸로 보지. 네. 그렇게 되면은 설계도에다가 뭐 도장을 찍은 것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으니까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지. 네. 사람이 자기가 한 행위가 아닌 걸로 보니까 법적으로는. 근데 총들이 된 거는요? 총들이 된 것도 거의 비슷하게 보지. 이건 비슷하게 본다.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이 테이블에 앉았는데 내 눈앞에 이 건축주가 딱 앉아갖고 칼 든 사내 한 10명을 뒤에 쫙 병풍을 두는 거예요. 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지?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해. 너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는 안 해. 너 이 자리에서 우리 평화적으로 하고 나갑시다. 이런 정도로 이제 위협과 협박의 어떤 분위기를 풍기면서 도장을 찍도록 했어. 그게 이제 이거는 사실은 보통 얘기가 나오는 게 책임의 영역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계약 관계에서 도장을 찍었을 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무효냐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냐 요런 정도의 차이는 명확하게 있거든. 아까 거는 무효라고 본다면은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거는 이제 너 뭐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막 병풍 둘러놓고 막 그러면은 이제 강박은 있었던 걸로 인정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 그렇게 돼서 뭔가를 했으면은 그 사람의 의사표시인 건 맞는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취소할 수 있는
그래서 수 있다.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때로부터 한 3년까지 내에 이걸 취소하면은 이제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그 뭐 김판호가 와갖고 두드려 패고 이러면서 네가 찍으라고 그래서 본인이 찍었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의사 표시. 그럼 법원에 이렇게 쥐고 찍었으면은 그건 무효인 거고. 그럼 취소할 수 있는 의사 표시는 내가 강박을 받았다라는 걸 입증하면서 법원에 갖고 가야겠네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보통은 일단은 뭐 결국은 그렇게 되지만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겠지. 나 이거 호텔 판 거 취소한다. 네가 강박했기 때문에 취소한다. 그러고서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놓지. 그러면 이제 증거가 있으면은 법원에서 다툴 때 증거를 내면 되는 것이고. 그치. 증거가 없으면 이제 서로 붙겠네요. 그치. 아니다. 내가 언제 데리고 갔어. 네 나랑 술 먹고 쿵짝짝 사우나도 가고 다 하고 찍은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도 그 비슷한 사건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왜 이렇게 거친 일을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쉬운 사건이라 그래서 맡았어. 근데 의뢰인이 이제 이행 각서를 뭐 한 1억 원을 달라고 이제 그 금액을 다르게 한 거야 지금. 특정하지 않기 위해서 1억 원 달라고 이행 각서를 받아서 이거 각서 청구하는 거면은 쉬운 거네. 그러고 딱 청구를 했더니 저쪽에서 강박에 의해서 했다고. 그래서 강박을 뭐 3년도 넘은 사건인데 하여튼 강박을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형사고소를 하는 거야. 강박했다고. 그럼 무혐의 나왔지.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는 그 건축주가 카톡이나 전화로 너 이거 계약금 받고 설계비 받고 싶으면은 이대로 다 베껴. 이 정도를 한 거는 강박으로 보지는 않겠네요. 막 칼이나 총을 들고 와서 한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그냥 정황일 뿐이지 강박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너가 계약 그냥 안 했어야지. 불법적인 계약을 안 했어야지 싶겠네요. 그렇게 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또 이제 저기도 국가에서 건축사죠. 건축사예요. 면허가 국가 면허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마 국토부에서 관리할 것 같은데 이제 그 건축사 관련된 법을 내가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그 건축사 협회가 국토부 장관의 어떤 징계권을 위임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든 없든 간에 그럼 없으면 국토부 장관이 있으면은 건축사 협회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사유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표절했다는 것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더라도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어떤 자격증을 줄 때는 그 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가 있단 말이야. 품위유지 의무. 대표적으로 변호사도 이제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무리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이제 협회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지. 근데 그 처벌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 정직 뭐 이런 거. 당연히 뭐 면허를 박탈당하는 거는 제일 무서운 거고 정직만 해도 그동안에 뭐 변호사 일을 못하니까. 근데 건축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해봅니다. 건설사도 있어요. 건설사도 있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안전을 소홀히 하거나 해갖고 와갖고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너 거기 영업정지 뭐 2개월 6개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형님 지금 사실 이거 제가 모시고 나서 든 생각이 모시기 전에 생각보다 훨씬 이게 중요한 판결인 것 같은데 표절을 결국은 건축물의 표절이 무엇인가를 법원이 규정한 거잖아요. 옛날에 형님들 음악 좋아하시니까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표절이 무엇이냐를 법원에 들고 갔더니 뭐 몇 마디 이상 뭐 의미 기스야 뭐 이런 기준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걸 갖고 실제 건축가들이랑도 통화를 했어요. 이를테면 안도다다오라는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노출 콘크리트. 근데 그거를 노출 콘크리트 개나 소나 이제 다 한단 말이에요. 빛의 마술사?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건물이라는 게 특히 작은 건물은 쓸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방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형태의 유사성은 계속 가져간단 말이에요. 가져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요새는 설계를 또 AI를 통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AI라는 거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딥러닝 원래 있었던 사진들이나 도면을 쭉 취합해서 그 중에 건축주가 원하는 요소를 따다가 조합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표절 시비가 많이 걸릴 수 있겠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가 표절이냐 그랬더니 좀 약간 애매모호한 답을 얻었어요. 형태가 같고 바깥에 마감이나 어떤 보여지는 게 같다고 표절이 아니라 어쨌든 건축가는 건축가 나름대로의 어법이라는 게 있는데 건축가가 보면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되게 애매한 말이잖아요. 건축가가 볼 때는 이를테면 이번에 형님 유희열 뭐 제가 실명을 걸어서 죄송한데 유희열 음악가도 표절 시비가 걸렸잖아요. 기열이 형. 예. 근데 이제 원곡자가 이거 표절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평론가들은 또 표절이라 그러고 대중 중에 일부는 표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좀 더 많이 나가서 궁금해지는 거는 법원이 이제 표절을 판단하는 첫 타가 이제 생겼다면 그럼 앞으로의 법원은 결국 계속 이렇게 표절 시비가 계속 될 텐데 뭘로 표절을 판단할 것인가? 사실 이번 케이스는 네.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훨씬 네, 쉽게 거 아닐까? 너무 똑같아요. 네. 너무 똑같아. 그건 되게 어려운 얘기라서 뭐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건축 쪽이나 어떤 지재 쪽에 그런 전문가인 변호사들도 함부로 하기 어려운 얘기고. 그러면은 형님 말씀은 이번 건은 워낙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다른 게 맞으니까. 아니 됐지만. 이게 음악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 악보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름만 바꿔서 이건 내 거라고 낸 그런 정도라면 이거는 뭐 표절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너무 쉽게 그 부분이 쟁점이 안 되고 넘어갈 수 있는. 형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거는 재밌지만 민감한 질문. 만약에 피고가 수임 요청하시면 하실 거예요? 피고가? 네, 이거 뭔가 좀 피고한테 가능성이 있나요? 들어오는 사건을 일단 수임해야죠. 들어오는 사건을 수임한다. 네. 지금 여기서 이길지 질지는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다. 아니 사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사건이 아까 얘기했던 관점대로 이례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판결의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피고가 이길 수 있는 사건이고 그게 아니고 이례적이기는 하지만은 어떤 표절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건축 쪽에서도 좀 확고해져야 된다고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둘 다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확률로 몇 대 몇 뭐 이런 얘기는 전 절대 안 하고 그렇지만 둘 다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는 아예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뭐 하자는 얘기를 안 할 텐데. 그러면은 네. 두 번째. 네. 건축주랑 건축가가 이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부담하느냐를 놓고 다툰다면 형님은 누구를 수임하시겠어요? 둘 다 만약에 의뢰가 온다. 건축가가. 그럼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건축가 설계한 사람의 손을 들겠어요. 아까 형님 7대3이라고 하셨잖아요. 설계 쪽이 7의 책임을 진다. 돈에 대한 게 아니라 건축가가 더 책임이 크다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그렇게 판단되기는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데 건축가 입장에서는 건축주가 되게 미울걸요. 그쵸. 믿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갑질을 당한 저한테는 지금까지 그런 의뢰인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진상 의뢰인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진짜 안 계셨을까?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저 진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요? 아니에요.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어쨌든 의뢰인과 전문가의 어떤 수임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싶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상 진상 건축주를 만나서 갑질을 당한 어떤 그런 게 느껴지시는 너무 센가요 발언이? 저는 누구도 진상이라고 한 적은 없고 어쨌든 건축가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 변호해주고 싶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발언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 끊고 우리 다음 주제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